자, 요번 강의에서는 이제 딥러닝의 석세스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출발해서 이제 이것이 점점 깊이가 이제 증가되면서 이제 우리가 적용 분야가 이제 석세스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딥러닝의 역사적인 리뷰를 잠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클래시컬한 딥 모델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딥러닝이 작동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 그 인트로덕션 1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다시 여기서 좀 그에 대한 구체화적인 블록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뉴런이라고 되어 있죠. 뉴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먼저 셀 바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마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덴드라이트라는 수상돌기로부터 우리가 인풋 스파이크들이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덴드라이트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웨이트가 되면서 이게 합쳐지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엑슨이라는 소위 축색 돌기 또는 축색을 통해서 넥스트 뉴런으로 아웃풋이 전기적 자극이 이렇게 전도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 신경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럴 네트워크. 이것이 이제 사람 몸에 뭐 수억 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에다가 적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경 회로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 방금 본 그림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소위 이 다시 뉴런의 어떤 기능과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소위 뉴럴 커넥셔니즘이라는 그런 개념이 1940년대 50년대부터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되어 왔고요. 그래서 뉴런은 아까 본 것처럼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나 이 뉴런들이 계속 진행하면서 이것이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레이어가 멀티레이어가 되면서 파워풀하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셀프 오거나이즈 형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메모라이즈하고 또 어떤 학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러닝이라는 효과적으로 러닝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물체를 레코그나이즈 패턴을 레코그나이즈는 굉장히 좀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또 브레인이 작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제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뉴럴 칩이라고 그러는데요. 뉴럴 칩을 만들어서 어떤 이렇게 기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과정을 멀티레이어로 이렇게 구성한 거를 하나의 칩으로 칩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를 찾고 그 다음에 example 찾고 이렇게 형태를 갖춰주는 이런 과정을 순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43년에요. 맥클럭 피치라는 사람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40년대 초반에 여기 있는 전체적인 뉴런에 이게 이제 소마와 시냅스, 그 다음에 덴드라이트, 엑슨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이 각각 입력이 이제 덴드라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웨이트가 시냅스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합쳐지고 소마에서 합쳐지면서 또 뭐 기본적인 어떤 소위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데 넌리니어 함수를 타입해 주어야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학습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라 이렇게 처음 제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구현이 이제 곧 이어서 나오겠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입력 x, 그 다음에 웨이트, 그 다음에 입력 i와 j에 관한 출력 간에서 어떤 웨이트와 서메이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어떤 넌리니어 함수를 적용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을 이제 그 모델링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50년대 말, 1958년인데요. 로젠블라츠라는 사람이
더 퍼셉트론이라는 상당히 그럴듯한, 지금 봐도 이거 만들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모델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60년 전 얘기잖아요. 거의 60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60년 전의 이야기를 여기 잠깐 이렇게 번역해놨는데요. The Navy revealed the embryo of an electronic computer today. today가 그 당시에요. 예. 그 당시 컴퓨터 뭐 있었나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전기 컴퓨터를 이것이 걷고, 말하고, 보고, 쓰고, 또 우리가 생산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컴퓨터라고, 소위 이 컴퓨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터 퍼셉트론이 이러한 사람을 인식하고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스피치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기능들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60년 전에 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로젠블랏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정의된 새로운 모델이 바로 뉴럴 컴퓨터, 뉴럴 퍼셉트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nother 49년도에 10년 전에 헤비한 러닝 룰이라는 학습 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3년인가요? 네, 43년에 있었던 이걸 어떻게 학습할 거냐. 그 당시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헤비한 룰에 의해서 역사적인 흐름이니까 잠깐 언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제 마크 1이라는 퍼셉트론 머신인데요. 이게 지금 로젠블랏이 만들어낸 49년도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카메라가 약 해상도가 400픽셀. 자, 지금 우리가 해상도 얼마입니까? 뭐 1억 픽셀 되잖아요. 1억 픽셀.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메인 비지블 퓨처는 패치보드, 여기 보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포텐시오메터를 써가지고 이거를 조정해주는, 웨이트를 조정해주는 것을 퍼셉트론의 처음 모델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건 역사적인 흐름이고요. 어댑티브 뉴런은 이제 웨이트를 갖다가 자동으로 수정해가면서 이거를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댑티브 뉴런이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평면을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이건 1차식, 이건 2차, 3차식 해가지고 직선과 평면으로 두 개의 리전을 나눠서 클래시파이 시키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의 기울기라든지 웨이트를 바꾸면 이게 클래시파이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세퍼러블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SVM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할 거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웨이트를 수정해서 세퍼러블한 플레인을 써주면, 우리는 AND, OR, NAND, NOR라는 함수를 구현할 수가 있다. 그죠? A, B를 두 개를 우리가 AND 시키고 OR 시키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해피했어요. 퍼셉트론이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소위, XOR이라는 문제, XOR. Exclusive OR라고 하죠. 우리가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했을 때, 평면을 나눌 때, 요렇게. 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어떻게 직선을 긋더라도 이 두 개가 양쪽에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눠보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의했던 그런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민스키라는 사람이 69년도에 꿈을,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컴퓨팅에 대한 한계를 봤어요. 퍼셉트론한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국 대실패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암흑기. 제1차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할, 그런 강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어떠한 제약사항이, 어떤 결론이 도달했냐면, 자, 어떤 싱글 뉴런으로서는 결코 컴플렉스 태스크를 솔브할 수 없다.
리니어하게 자를 수 없다. 싱글 뉴런은 인풋,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more layerable linear unit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still linear. 그러니까 XOR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레이어를 추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we could have multiple layers adaptive non-linear. 여기서 중에 non-linear hidden unit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non-linear 하다는 거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 멀티레이어 퍼셉션,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넣어서 인풋, 히든 레이어 몇 개, 그 다음에 아웃풋 이렇게 해서 멀티하게 되면 XOR 문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였고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로컬 미니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소위 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웨이트가 수렴을 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컨볼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퍼셉트론이 로컬 미니멈에 빠진다 그러는데 글로벌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로컬 미니멈에 빠짐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성능이 좋지 못해지는 이러한 것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60년대까지 아까 69년도에 민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존재는 알았지만 러닝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부터 이걸 해결하게 되겠죠. 자, 세컨드 웨이브 제2파동이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그랬어요. 멀티레이어.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히든 레이어 한 개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우리가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단. 그래서 리니어한 것 물론 이제 포함해가지고 로지스틱, 그다음에 하이퍼릭 탄젠트, 트레졸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지스틱 함수라고 된 것이 소위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 나중에는 배울 거예요. 시그모이드. 처음 나왔으니까.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로 인해서 우리가 클래시파이어가 XOR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웨이트를 어떻게 학습할 건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이제 2차 세컨드 웨이브에 이제 닥쳐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멀티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인풋, 히든 레이어 2개, 아웃풋. 이것이 이제 이게 소위 웨이트가 붙는 거죠. 이게 웨이트 서로 다른.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위 힌튼이라고 하는데 이제 1986년인데요. back propagation, 그러니까 두 개의 웨이트를 갖다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에러를 갖다가 적게 만들어주면서 계속 미분 값을 웨이트에다가 반영하는 이거 자세한 알고리즘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장의 과제거든요. 네, 그때 보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86년도에 이제 힌튼하면 이제 우리가 소위 갓파더라고 3명의 갓파더가 있어요. 딥러닝에. 그 중에 제1인자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고, 지금 은퇴해서,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자, 나중에 이제 힌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뒤에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89년도에, theoretical result를 얻었고요. 2레이어만 가지고도 어떤 컨티뉴어스 함수를 할 수 있어요. 단 주어진 히든 유닛이 충분히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히든 레이어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다. 이론적으로 히든 레이어를 우리가 딥하게 넣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in practice 실제로 딥퍼 점점 뉴럴 네트워크 깊어지면 a lot of label 데이터와 트렌드 easily 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사실 고민인 거죠. 깊게 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거를 학습을 다 시키려면 레이블 데이터, 즉 소위 슈퍼바이드 러닝에 필요한 데이터를 많이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거죠. 신경만 설계했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레이블 데이터 특히 슈퍼바이드 러닝 할 수 없어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수집되어서 물론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와 백프로퍼게이션
went out of fashion between 2090 to 2006. 단 컨볼루셔널 뉴럴네트워크가 나오기 전까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야. 백프로포게이션이 86년에 났다 그랬죠. 그러면 해결이 된 거잖아. 적용하면 돼요. 근데 물론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게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딥하게 되니까. 이게 train easily. 자, 그래서 이게 백프로포게이션하고 이게 서로 딜레마야. 백프로포게이션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쓰면 이것이 학습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한 사람이 이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든 소위 두 번째 소위 가파드라고 하는 르쿤이란 사람입니다. 르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르쿤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제2 암흑기가 들어. 제2 암흑기. 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잊어버려. 자, 그걸 다 생각 속에서 잃어버려.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연구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일하게 그걸 계속 지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힌튼. 자,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럼 그 10년 동안 뭘 했느냐? 패턴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 소위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가장 도미넌트하게 잘 독립되는 바로 SVM이라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여러분들 혹시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거 이제 다시 강의할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베스트. 그 중에 이렇게 커널 메소드가 있어요. 커널 메소드. 그래서 커널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걸 대치했죠. 우리가 대치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외도죠, 외도. 예. 자,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2006년, 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확한 근거는 없는데, 암흑기에 약간 더 도달했고요. 그 이유는 백프로포게이션이 잘, 학습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소위, vanishing gradient.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스페링이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그레디언트가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할 때, 두 번 미분할 때, 세울 때 다 0의 수렴이야. 그러니까 이게 웨이트가 바뀌지 않죠. 한 번 학습된 웨이트가 바뀌어야만 뭔가가 좀 변화가 일어날 텐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원인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있었어요. 네, 이건 예를 이제 들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원흉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힌튼. 그리고 자기가 못 풀었어요. 나중에 2000년대 후반에 이걸 풉니다. 자, 그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은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자, 이 다시 보면, 자, 네이처의 1986년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우리가 해서 일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네이처에 이제 실렸어요. 이 사람은 힌튼 교수인데요. 지금 제 기억에 지금 1948년? 그러니까 70세가 훨씬 넘었어요. 네, 73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과 타이되면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연결을 시켜주는 소위 백프로포게이션 룰. 네, 지금도 유명한 거죠. 네, 지금도. 자, 여기 있는 것처럼 X를 여기 받아서 아까 뉴런 설명했잖아요. 예, 여기 덴드라이트처럼 여기 이제 시냅스에서 W1, X1이 곱해져서 다 더해진 다음에 이게 바이어스, 예, 바이어스 하나 추가해서 이것을 다 합해준 다음에 F 함수, F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넌리니어 함수가 되죠. 예, 넌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일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지금 온라인 강의니까 대답할 수 없겠죠. 네, 이거 탄젠트 하이퍼보릭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부터 1까지 바뀌는 거고요. 이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탄젠트 하이퍼보릭 함수예요. 자, 이 함수를 요게 마지막으로 적용해서 GX를 만들어주고 이 GX를 갖다가 이용해서 클래시파이 시키는 우리가 소위 클래시파이 시키는 함수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속하면 이것은 given up, 포기돼. 왜? 트레이닝이 잘 안 되더라. 그리고 80년대 말 중반이기 때문에 컴퓨터 리소스가 충분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형 컴퓨터, 라지 컴퓨터 시대였어요. 맥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쏟아질 때입니다.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도 그때 연구에 활용했던 적이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성행했는데, 지금 이 데스크탑 컴퓨터 한 대만도 못해요. 성능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세트가 너무 작았어요.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가. 그러니까 작동될 리가 없죠. 개념은 성립이 됐는데, 이게 결국 실패로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 선고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아티피셜 딥 뉴럴 네트워크는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 20년, 거의 한 15년 이상을 요런 기능, 요러한 알고리즘들이 꽃을 핍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아다브스티라는 그러니까 윅 클래시파이어를 묶어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발전시키는 부스팅 개념.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KNN. 이게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디시전 트리는 이제 슈퍼바이드인데 이거는 머신러닝에서 어떤 확률에 기반해가지고 어떤 발생 확률에 기반해서 이것이 조인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구분해주는 이러한 클래시파이어를 주로 클래시파이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머신러닝 결국 그걸 하는 게 뭐냐면 구분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레코그니션도 뭐야? 이게 사람인지 개인지를 구분해 클래시파이어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이같이 플랫합니다. 이렇게 플랫해요. 플랫. 이렇게 딥한 것이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 레이어 1, 2, 3가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인풋 아웃풋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인풋 아웃풋이 그냥 하나예요. 이것들이 서로 다 다른 피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한 겁니다. 그래서 플랫 스트럭처를 갖는 특징을 갖는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크래프티드, 사람들이 제안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핸드라는 게 뭐 손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머릿수로 만들었겠죠. 고안해가지고 논문에 소위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GMM, 가우시안 모델과 그 다음에 히든 마르코브 모델을 이용한 이것이 가장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패턴 리커그니션 영상에서 시프트, LBP, 그 다음에 호그, 히스토그램, 그레디언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영상 처리 부분에서 좀 배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과목이 영상 처리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안 하는데 제가 학부생들 좀 프로젝트 생활 때 이걸 다 공부시킵니다. 시프트라든지 호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안 하는데 그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됐던, 발표됐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06년이 왜 2006년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힌튼 교수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걸 연구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때 만드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고민이 뭐냐면 데이터 세트가 너무 작다. 트레인 세트가. 그래서 자, 언슈퍼바이드 러닝에 이제 이 사람이 몰두합니다. 이때 물론 나온 것들이 뭐 호필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슈퍼바이드 러닝을 계속 연구를 했던 거야. 자, 데이터가 적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레이블도 없는 것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킨 거야. 그래서 레이어 와이즈 미리 프리트레인 시키고 또 플러스 나중에 이제 소위 파인 튜닝, 필요한 것은 수정해 가면서 튜닝을 약간 조금 추가하면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멀티레이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X부터 H1, H2 이렇게 쭉 서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개념이 소위 엔코더 디코더 개념이에요. 소위 오토 엔코더라고 설명된 나중에 그것이 개념이 이때 처음 나온 개념이 2006년입니다. 그래서 딥 빌리브 넷이라는 것이 네이처에 있다면 이건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의 어떤 노벨상을 탄 거랑 똑같아요. 노벨상은 타지는 않았지만 그 거의 버금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만드는 게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넌리니어리티. 이때 이제 물론 백프로포게이션 넌리니어리티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성공했지만 여기도 똑같이 넌리니어리티. 그 다음에 드롭아웃. 이게 중요합니다. 드롭아웃. 알아야 돼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자, 드롭아웃.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앙상블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는 적더라도 많은 데이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것이 개념이 드롭아웃입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그러니까 오버피팅.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오버피팅. 오버피팅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컴퓨터 아키텍처상에서 GPU, 이때 2006년 GPU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어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싱글 코어,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렇게 나온 게 2006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멀티코어 컴퓨터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리소스가 좋아진 거죠. 그 다음에 라지스케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소위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2000년대 이제 붐을 타잖아요. IT 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수집될 수 있는 게 구축된 거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억 개 그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검색 엔진 쓰면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사이에 아까 있었던 이런 것과 아울러 2006년에 브레이크스루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뭐라고요? Deep Belief Net. 그러니까 소위 DB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어를 약자를 기억하세요. Deep Belief Net. Belief, 믿음망. 사실 요거 용어도 좀 잘 깊이 있게 아니긴 한데 왜 저 이름 붙었을까? 믿음을 주는 망이다. 아마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2011년까지 또 어떤 일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이거 스피치에서의 딥 네트워크가 얼만큼 발전했느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가우시안 모델과 히든 마이크로 모델을 우리가 이용할 경우에 인식률이 얼마쯤 되냐면 이게 지금 이게 5인식률일 겁니다. 인식률이 아니고 5인식률.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율. 그러니까 거꾸로 100에서 빼면 약 70에서 80% 사이가 되겠죠. 굉장히 약하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딥 뉴럴 네트워크, 아까 말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이게 물론 딥 빌리브 넷은 아니고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약 10% 이상의 개선이, 그러니까 5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80에서 90%까지는 아니더라도 85%. 그러니까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했잖아요.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 스토리가 1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발전한 거죠.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에 따라서 이것이 애큐러시가 다른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돼도 어떤 머신러닝 툴이 딥러닝이 아니면 즉 레이어가 좀 이렇게 작은 그러니까 이게 스몰 데이터를 해서는 이제 이렇게 한계가 존재하죠. 한계. 그러나 이거는 계속 어떻습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넣는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충분히 코에피션트들이 그렇게 적으면, 코에피션트들이 많은데, 이것이 오버피팅이 이루어집니다. 오버피팅.
그리고 모델의 컴플렉시티, 즉 이게 소위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웨이트 파라메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오버피팅. 반면에 그 라지 데이터를 구성한 그런 어떤 모델이 있는데 거기다 적은 데이터만 넣게 되면 데이터 너무 작으면 언더피팅이라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를 갖다가 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더피팅과 캐파시티가 좀 작은 이러한 그런 성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이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좀 제가 조직적으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캐파시티, 우리가 그 용량이 파라메터라고도 하는데요. 파라메터 수가 증가하면 모델이 캐파시티가 증가하면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2차원에서 보통 이렇게 나누는 걸 볼 때 3차원으로만 가더라도 힘들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컬서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합니다. 디멘션이 커질수록 3차원, 4차원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미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컬스, 우리 저주란 말. 디멘션이 커질수록 일반적인 머신러닝은 피처를 갖다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안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빅 데이터를 갖는 빅 딥러닝에서는 우리 블레싱으로 하겠다. 블레싱으로. 그만큼 잘 우리가 어댑테이션하게 러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요 회로에서 요 그림에서 이곳은 컬스, 이거는 블레싱 이렇게 바뀐다 그죠. 블레싱 오브 디멘셔널리티. 그래서 우리가 그 딥 스트럭처를 가지고 우리가 러닝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2013년에 논문에 써졌다. 그죠? 블레싱 오브 디멘셔널리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30분 지났는데요. 네, 조금 아마 요 강의가 70페이지가 넘는데 좀 빨리 해서 하나의 강의로 받겠습니다. 자, 딥 멀티레이어드 모델이 왜 필요한지. 자, 왜 필요한 첫 번째 이유. 자, 비주얼 C는 하이어리컬리 오거나이즈드. 비주얼 C는 이렇게 나요. 인풋이 포레스트, 오리엔티드 엣지, 그다음에 뱅크, 리브, 트리. 이렇게 우리가 이걸 구성하고 있다. 어떤 이미지를 구성할 때 이렇게 하이어리키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아규멘트는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비전, 우리가 그 그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 비전에서 이루어지는데, 비전의 이 과정이 이렇게 잠깐 다른 자료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소위 눈이 레티나라는 망막입니다. 망막에 가면 여기 망막에서부터 얻어진 신경 회로가 여기는 LGN이라는 어떤 중심 어떤 그 축에 모입니다. 그 신경 그 두 눈에서 모인 정보가 모이면 이렇게 비주얼 코텍스 1과 2, 3, 4를 거치면서부터 이쪽이 이제 소위 벤트럴, 우리가 이제 배 아래쪽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물체의 어떤 그 하이라키가 읽혀지고요. 뭐 엣지라든지 뭐 이렇게 쭉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등 부분, 우리가 소위 도설 패스웨이를 통해서는 다른 부분이 익혀집니다. 이렇게 두 부분이 서로 종합해 가지고 우리 사람은 물체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V1에서는 엣지, V2에서는 뭐 어떤 뭐 아까 말한 대로 엣지가 모인 뭐 어떤 모티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반면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어떤 지능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레이어가 이렇게 6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연구 결과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V1, V2, V4까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마치 이것을 물체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더라. 비전이 이렇게 구성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관찰의 근거로 우리가 인더 퍼셉추얼 시스템, 우리가 인식하는 시스템에서 뉴런은
바로 이러한 센서리 인풋의 피처를 갖다가 표현해준다.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하나 넘어가 요건 뉴런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여기 뉴런, 심플 셀, 엣지를 찾고, 그 다음에 엣지가 모인 것들을 찾고 이렇게 레벨을 증가시키면서 피처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하이어리키를 갖는다. 그죠? 그래서 이 브레인은, 사람의 두뇌는 이것들이 우리 그러니까 뇌 중심에 도달할 때까지 많은 층을 거치면서부터 분석할 때까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컴플렉스한 정보를 이렇게 결합 형태로 받는다 하는 것이 이 연구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의 프로세스가 이걸 어떻게 이미테이션, 우리 모방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소위 AI 컴퓨터인데, 사실은 아직도 이걸 구현하지는 못했죠. 단지 지금 러닝 시킨 겁니다. 그 모델을 이제 어떤 메모리라든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또 GPU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AI 컴퓨터는 아닌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죠. 자, 이제 왜 사용하는지 세 번째 아규멘트. 그러니까 shallow representation은 highly varying function을 represent 하는데 유효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소위 shallow, 3레벨이라든지 4레벨을 갖고 충분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when a function can be compactly represented by deep architecture, 물었죠. 언제 가냐? 언제냐면 많은 그런 아키텍처, 라지 아키텍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죠? 이것이 이론적으로 저스티피케이션이 되어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없다. 그죠? 단지 우리 그렇게 관찰될 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속해서 보면 이제 처음에 두 레이어였어요. 투 레이어는 블랑, 엔드와 했었죠. 엔드와, 노와 했지만 엑스와를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exponentially 뎁스를 증가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있어요. 뭐 설명 안 했는데, 그래서 왜 블랑 펑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느냐? 자, 이것들이 우리는 어쨌든 블랑 펑션을 통해서 우리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XOR을 구현한 게 바로 1986년이었잖아요. 100% 포개전에서 런니니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것이 3레이어, 4레이어를 이용한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레이어 1, 레이어 2, 이게 이제 2014년 논문에 이게 나온 비주얼라이징 논문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웨이트를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이런 웨이트 값들이 각 레이어들에서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죠? 사람 얼굴 중에서 일부는 콧구멍, 어떤 눈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레이어 2에서 또 레이어 3는 전체를 종합하는. 그래서 레이어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음성 부분 같아요. 네, 지금 이걸 소위 성문 분석한 그 스펙트럼을 쭉 레이어로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레이어의 타당성, 멀티레이어가 필요한,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딥 러닝의 이제 우리가 소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 아까 제목이 뭡니까? 석세스 스토리잖아. 석세스 스토리를 이룬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기 1998년에 얀 르쿤이라는 교수, 지금 이제 은퇴를 아마 곧 할 건데,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그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컨볼루션 함수를 구현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 사람 뭘 했냐면 이 숫자, 핸드리튼,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번호를 적게 된 숫자를 적거든요. 일본에 미국 CA 캘리포니아 이렇게 해서 5자리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뉴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오바이오 컨볼루션을 하고, 다시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풀링이라고 그러는데 서브샘플링 하고, 다시 또 컨볼루션 하고, 또 서브샘플링 하고, 요 그림 자체가 옛날에 풀링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요. 컨볼루션, 서브샘플링 해서 이걸 갖다가 마지막에 클래시파이어, 0부터 9까지 10개를 우리가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설계했어요. 설계해가지고 이것이 3인지, 6인지 이걸 갖다가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판단합니다. 이때 이것이 이제 98년에 거의 90% 이상의 성공률을 냈기 때문에
이것이 딥 레이어가 한 4개쯤 되죠. 요건 레이어는 특하지 않고요. 이것이 층이, 그래서 이제 컨버전 층, 서브 샘플링 층, 이렇게 쭉 하이라키를 구성했어요. AT&T라는 회사에 근무하던 때입니다. 이 사람이. AT&T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때, 교수가 아닐 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냐면, 힌튼 교수 연구실에 1년 동안 포스터를 갑니다. 그때 힌튼 교수를 만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만났던 뉴럴 네트워크의 개념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후에, 거의 88년 그때쯤에 아마 힌튼 교수 만났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 후에 이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AT&T에서 논문을 씁니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인큐베이션 시키겠다 개념이에요. 그래서 힌튼과 르쿠는 그 이후에는 만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소위 갓파더라 그러죠. 왜 갓파더라 그러냐? 98년도면은 이제 잘 기억하세요. 2012년에 14년 후에 이거를 그대로 본다 모델이 힌튼 교수 연구실에서 자 성공합니다. 바로 설명할게요. 자, 이곳에 이제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를 분석한 2014년에 이걸 분석했어요. 이렇게 이곳에 웨이트를 갖다 했어요. 이렇게 쭉 웨이트를. 컨버전 망층, 렐루, 컨버전. 렐루는 액티베이션 함수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고요. 자, 풀링. 각 컨버전 함수 출력은 전부 액티베이션 함수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알렉스네스를 분석한 건데, 이때 이것을 풀 커넥션 레이어,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것이 자동차 확률이 높다 하는 것으로 분석해내죠. 그래서 톱5의 자동차 확률, 그 다음에 트럭, 에어플레인, 십, 홀스 확률에 이렇게 5개, 톱5, 톱 퍼스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의 모양이 뭘 본 거냐면 비주얼라이징. 각각의 레이어에서 뭘 보냐 하는 것을 찾아낸 거죠. 자, 2012년에 뭐가 있냐면, 지금 98년부터, 아까 암흑기라 그랬죠. 80년부터 2002년도까지. 2006년도, 빌리프넷이 나오고,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라 해서, 수집은 약 1400만 장의 레이블 이미지를 2만 클래스. 2만이면 우리가 대부분의 물체를 구분한다고 보면 돼요. 2만 개니까. 클래스가 2만 개. 사람, 개에서도 여러 종류 있잖아요. 다 구분해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가장 큰 과제가 뭐냐면, 레이블 시키는 거였어요. 얘가 뭐다, 얘가 뭐다. 그러니까 꼬리표 붙이는 거죠. 자,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소위 스탠포드 대학의 파이파이 교수라는 여자 교수가 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갖다가 인터넷 수집해서, 아마존 특허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사람이 레이블 시킵니다. 이걸 하나 레이블 할 때마다 돈을 줬어요. 센트씩. 이렇게 하니까, 연구원들이 하면 이거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이제 적지만, 그냥 시간이 있고 한 사람들 있잖아. 나눠서 하니까 성공한 거야. 얼마큼 했냐면, 120만 장. 그리고 1000개. 2만 클래스까지 못했고, 요거를 제공한 겁니다. 연구자들한테. 그리고 그거를 구분해내는 최고의 성능을 갖는 사람들한테 상을 줬어요. 자, 근데 그 결과가 나왔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1000개 클래스로 나눠진 120만 장. 자, 그리고 위너가 뭐냐면, 알렉스넷이라는, 물론 이거 사람의 이제 요게 A 알렉스입니다. 보세요. 이게 쭉 보면 마지막 저자가 누가 힌튼입니다. 힌튼이 누구예요? 힌튼이 바로 백프로포게이션 만들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2006년에 디필리프넷, 그 다음에 2012년에 소위 토론토 대학에서 근무한 교수였거든요. 그때 토론토 대학 교수한 87년에 르쿤이 왔었어요. 르쿤이 왔는데 그 르쿤의 모델을 확장시킨 게 바로 이 알렉스 망입니다. 이해됐죠? 르쿤이 98년에 했던 것과 유사한 컨버전이 깊어졌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까는 요게 10개 숫자, 핸드리트 숫자를 구분하는 거였다면, 여기에서는, 요것에 이제, 이것이 뭔지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24 by 224 이미지를,
이게 GPU 두 개를 써가지고, 두 개 GPU를 써가지고 트레이닝을 일주일간 했어요. 그 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이거에 대한 용어는, 이거는 이제 소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니까 좋게 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레귤러라이제이션. 약간 뭐 오차 같은 거 이런 것들, 바이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정해가지고, 한 방법을, 제안해가지고, 1등을 먹었어요. 네. 이거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르쿵 교수는 풀 커넥션에 한 개 썼는데, 이건 3번에 나눠서 하죠. 예, 나눠서 해서 1000개다 보니까 예, 한꺼번에 못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그때 경쟁했던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면요,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가 아까 그림에 여기 한번 나왔고 여기 한번 나왔고, 이 정도면 뭐 거의 살아있는 화석이잖아요. 네. 자, 에러레이트가 탑 5, 5개에 속할 확률이 에러 확률이 15%. 딥러닝. 자, 나머지 도쿄, 옥스포드, 제록스. 이때는 힌튼 교수가 하고 있는 거 몰랐어요. 딥러닝을 하고 있다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부 핸드크래프티드 피처하고 일반적인 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했어요. 근데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컨버션 네트워크가 죽었었어요. 예, 약 르쿵 교수, 그때 물론 힌튼 교수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어쨌든 냈는데, AT&T에서 냈는데, 잘 되네? 이제 일종의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 수준이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제부터 모든 연구자들이 전부 이것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석세스 스토리 1번.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가 우수하다. 그 다음 이 사람이 여기서 했었던 시그모이드 컨볼루션을 액티베이션을 버리고 렐루라는 그런 함수를 만듭니다. 렐루. 예. 여기에 렐루라 써있죠. 렉티파이를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익스포넨셜인데 얘는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우리가 소위 그 전자공학에서 우리가 반파 정류회로 그겁니다. 이걸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여기 렐루 함수 없잖아.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미첼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런의 숫자가 사람이, 이게 스폰지밥, 인형, 이미지죠, 그냥, 그 다음에 디필리브네트, 그 다음에 리치, 그 다음에 엔트, 개미, 그 다음에 알렉스넷이 요 정도. 개미하고 꿀벌 사이, 사람은 마지막. 이러한 뉴런의 개수 정도가 제한된 거죠. 근데, 이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뉴런의 개수 결국 능력이잖아요. 사람이 만큼 추론할 수 있다는 거는 뉴런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 이것이 2012년에 재밌는 그림이었고요. 자, 2013년 1년 후에, 자, 사람 1년 사이에 이제 바뀌었죠.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이제 아까 요게 얼마나 15%가 최대였는데 지금은 뉴욕 유니버시티 있는 그 대학에서 11%가 떨어뜨립니다. 요게 이제 다 딥러닝이에요. 자, 디텍션은 아직 딥러닝 영역이 좀 졌고요. 요게 딥러닝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유니버시티가 지금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네. 벤지오 교수가, 이게 뉴욕 유니버시티에 이제, 그러니까 딥러닝을 쓴 사람이 벤지오잖아. 벤지오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벤지오가. 예. 자, 아무튼, 벤지오는 딥러닝에 많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내가 석세스 하고 싶다. 그럼 이 책을 다 읽어봐야 돼요. 한번 700페이지면 되는데, 예.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도전해서 한번 성공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자, 1년 후에 다시 이제 201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무슨 일들 했어요? 이게 2012년과 14년 사이에. 이걸 딥하게 만들었어요, 더. 그래서 여기서 구글하고 옥스포드란, 유니버시티 옥스포드가 1, 2등을 차지하는데, 거의 간발의 차죠. 다음에 이것도 MSRA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름도 잊혀졌어요. 네.
다 딥러닝, 몽땅 딥러닝. 이제 예전에 했던 핸드크래프트는 사실 챌린지 두 개였어요. 클래시파이하고 디텍션. 두 개가 각각 다른데, 우리 요게 주로 집중하죠. 디텍션보다는. 자,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6%. 0.06. 6% 에러율.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구분해내잖아요. 사람도 5% 이상 에러를 갖는다 그래요. 100개 주면 뭔지 알려면. 물론 용어를 몰라 틀린 경우도 있지만, 알더라도 얘가, 이게 표범이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호랑이들 위해서 있잖아요. 어렵잖아. 치타. 잘 몰라. 막,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률이 떨어졌어요. 자, 그건데 거의 사람에 이제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 수준에 도달했어. 그 이거 갖다가 우리가 구글넷이라고. 이거 갖다가 VGG넷이라고 그래. VGG. 2014년에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거의 컴피티션이 종료됐다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불과 3년 사이 2012년, 11년도 시작한 거잖아요. 11, 12, 13, 14 이렇게 해서 약 3년 사이에 걸쳐서 딥러닝이 이제 성공 스토리로 어디에 나타났어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디텍션 할 때, 요거 이제, 요 자료 만드는 회사, 아까 내가 CUH, 홍콩 가게 되었잖아요. 자기네들 스토리를 쓴 거예요. 상당히 우수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딥아이디넷이라고. 구글넷에 버금가는 거의 뭐 차이 없어요. 약간 여기서 싱글 모드에서 좀, 여기에는 저자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2014년에 구글, 여기 보면 재밌죠? 구글 르넷인데, 사실은 지금은 구글넷이 알려져 있어요. 르넷 구글이 아니고, 르넷을, 구글에서, 이렇게 르넷이라는 이름을 존중한 거예요. 르넷 누가 만든 거예요? 르쿤 교수가 만든 거예요. 르쿤 교수가 만들어서, 르쿤 교수가 이게 붙여서 구글넷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CNN 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 22레이어, 그치.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 그 다음에 옥실러리 클래시파이어 두 개가 중간중에 나오면서부터 성능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넷은 단순한 거를 반복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알렉스넷은 다 다르잖아요. 레이어가 7개밖에, 7, 8개밖에 안 되는데, 얘는 깊어졌어요. 그리고 개수도 많아지고요. 근데 개수 많아지는 거를 줄일 수 있도록 얘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VGG넷이 동시에 나왔다고 그랬죠. VGG는, 깊어졌어요. 이거는, 이걸 반복하는 반면 얘는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3바이선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깊이가 8레이어에서 19레이어, 21레이어 이렇게 증가하면서부터 약 15%에서 약 6%로 에러율을 줄여줬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끝이 난 건 줄 알았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더 깊게 한 데가 있었어요. 레스넷이라는 소위 여기 있는 소위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라는 이 레스넷이라는 게 그 약자거든요. 레스넷이 이제 중국 사람에 의해서 허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151레이어, 50레이어하고 152개를 제안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바이패스를 넣는 거, 이거는 이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개념은 지금 이거는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스넷을 이용하니까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는 약 5%, 그 다음에 이미지넷 디텍션은 16%, 세컨 베스트, 로컬라이제이션 27%, 그 다음에 코코 데이터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파스칼이라는 새로운 어떤 컴페티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클래스가 1000개가 아니고 약 20개 이렇게 줄여서 할 경우에 거기서 똑같은, 여기서는 주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걸 주로 이제 타겟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할 때도 좋았더라. 그래서 이 레스넷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단순해요.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를 150개 쌌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큰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빠졌는데, 구글넷하고도. 이것이 이렇게 깊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사람 염두에 뒀어요. 근데 그 염두에 둔 거를 깨고,
하나의 간단한 추가 학습이 안 되지 않도록 하나의 우회로를 쭉 만들어주면서 이거를 석세스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미지넷 컴피티션은 이제 레슨넷으로 해피엔딩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각종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CNN 붐이 나고, CNN 어떤 엔진을 만들려는 그런 반도체 회사도 나타났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쪽에 11년까지는 인간이 만든 건데, 그래서 알렉스넷, 그 다음에 이것이 2013년에 뉴욕 유니버시티, 약간 줄였죠. 그 다음에 VGG, 옥스포드, 그 다음에 구글넷. 그래서 구글넷은 구글 회사가 2013년에 누구를 영입하냐면 힌튼 교수를 영입합니다. 힌튼 교수가 2013년에 구글로 옮겨요. 토론토 대학에서. 여기서 이제 2012년에서 성공하고 2014년에 구글을 가서 이걸 만들어내죠. 그리고 여기엔 구글넷에 이제 여기 이제 레슨넷이 150레이어로 증가하죠. 레이어 숫자가 8레이어, 19, 22, 152까지. 그래서 에러율이 3.57까지. 사람보다 좋아. 사람 5% 정도 됩니다. 물론 탑5니까 그렇죠. 탑 퍼스트면 좀 줄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구글 제프리 힌튼이라는 딥러닝을 CNN을 처음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이게 새롭지 않았죠. 왜? 98년에 처음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자, 플러스 1밀리언 이미지를 레이블 시키는 데이터 컬렉션을 한 이 파이파이 교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제자들이 지금 강의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이 딥러닝 강의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영어 공부도 되고요. 또 강의가 실제로 질문 통해서 많은 그런 실제적인 걸 많이 해결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뭘 했어요? 아마존 투크라는 프로그램에 그걸 갖다가 레이블링 시키는 걸 돈을 주고 했어요. 용역을 줬어요. 자, 이것을 만들어서 1밀리언, 정확히는 1.2밀리언 이미지를 레이블을 시킨 것이 데이터 컬렉션을 한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1000 이미지를 갖다 프로젝션을 하라. 이와 같은 두 개의 컴바인된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것이 이 뉴럴 네트워크가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됐고 그것을 지금 적용하기 시작했죠. 지금 한 3년, 4년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튜브 비디오에 트레이닝 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구글과 바이두가 비디오 서치 엔진을 2013년에 만들어냈다 하는 게 나옵니다. 바이두. 이게 네이버나 카카오면 좋을 텐데, 이게 그냥 거기까지 우리 아니었고, 우리 지금도 아마 비주얼 서치 엔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하면요. 바이두라는 회사가 2012년에 인스티튜트 만들었다. 네이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힌튼 그룹이 이것을 워닝했죠. 이겼어요. 그 다음에 힌튼이 구글에 조인했고요. 딥러닝 비주얼 서치 엔진을 만들었고요. 바이두도 똑같이 만들었고, 두 개가 코어를 한 거죠. 야후가 이제 스타트업을 갖다가 하나 가졌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 이제 지금 페이스북이 많이 좀 부침이 있었는데, AI 랩을 만들어서 누구를 데려왔냐면 르쿤 교수를 데려옵니다. 2013년에 두 가지 있었죠. 힌트라고 르쿤이 따르게 일을 했어요. 르쿤은 AT&T에 있었고 힌트는 토론토 대학에 있었는데 두 사람 1년 만났다가 다시 2013년에 서로 경쟁회사로 갔죠. 그래서 구글이 다시 딥마인드 뭐 만든 회사죠?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 만든 회사잖아요. 무려 4억 100만 1000만 4억 달러 4억 우리 돈은 4천억 했다가 업카이트 했습니다. 그만큼 이걸 이제 구글이 이제 딥러닝에 투자한 거죠. 자, 바이두는 선전이라는 홍콩의 약간 북쪽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선전에다가 만들었어요. 중국이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죠.
앤드루 응이라는 이 교수, 앤드루 응이라는 논문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마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너무 찾아오면 앤드루 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랩을 만들고 그 사람이 디렉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13년에 10 Breakthrough Technology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MIT 테크닉 리뷰에서 이게 첫 번째는 딥러닝. 나머지들이 쭉 나왔죠. DNA라든지. 예. 요거 갖다 이제 앞으로 이거 해결하겠다. 이제 2013년이 바로 뭐예요? 2012년 컴피티션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2016년에 딥러닝 해라고 크게 선언합니다. 딥러닝에 인터넷을 테이크오버 할 거다. 우리가 엎었을 거다. 인터넷이 이제 딥러닝한테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참 빠르네요. 네. 어쨌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 과연 딥러닝이 얼만큼 우리 사회에 우리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의료, 또 경영, 또 회계, 주식, 뭐 그 다음에 영상 처리, 음성 인식, 그 다음에 번역, 엄청난 많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어떤 연구 분야에서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그 연구 분야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열심히 제가 뭐 100% 퍼펙트하게는 가이드 못하더라도 셀프 스터디 또 셀프 트레이닝 이런 것을 좀 해서 하기로. 자, 이제 리서치 에리어를 좀 더 설명하면 머신 트랜슬레이션. 간단히 제목을 볼게요. 뭐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번역, 기계 번역. 네. 그 다음에 스타일 트랜스폼.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일종의 찍은 사진들이 그것이 이제 화풍이라고 하죠. 예. 어떤 만화풍, 그 다음에 어떤 엣지 같은 거, 어떤 화가에 생기는 여러 가지 화풍들을 이 그림에다가 스타일을 트랜스퍼 하는 것이 이렇게 파이파이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너러티브 모델에서 겐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슈퍼바이즈드하고 언슈퍼바이즈드. 이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논문을 통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음성 합성. 그 다음에 게임 플레잉, 알파고죠. 옛날에 저희 이세돌 2014년인가요? 2014년에 했었던 16년인가요? 16년 있었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기계가 프로기사를 이제 이긴다는 게 상상도 되는데 지금 한 판밖에 못 이겼잖아요. 그 이후로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알파고는 없어졌어요. 더 이상 뭐 상대가 안 되니까. 나머지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고 있죠. 네. 자, 그 다음 연구 분야에 있으니까, 자, 기존에 있던 머신러닝, 이런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분야가, 여기 어떤 딥러닝이 개입이 되면서부터, 적용되죠. 그래서, 딥러닝은 디자인하는 그 사이클을 갖다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디자인 사이클이, 이제, 이거는, 인트로덕션을 좀 설명했어요. 정리만 좀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패턴 리코그니션, 하는 일을 보면, 인풋을, 피처 익스트랙션, 사람이 만든 피처를 찾고 클래시파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셀먼과 베스가 있어 그러면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가로 세로 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처들이 딥러닝에서는 필요 없죠. 컴퓨터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디자인 사이클에 스타트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프로세싱하고 피처 디자인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머신러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해서 만들어내서 해줍니다. 여기는 머신러닝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파란색이 뭐예요? 사람이 일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예요? 이 빨간색 People working on machine learning. 그 다음에 choose and design, interest people 다 사람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자, 딥러닝 어때요? 딥러닝은 콜렉트 데이터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디자인 네트워크나 피처 러닝, 클래시파이어, 트레이닝 방법 전부 빨간색 기계가. 피처 러닝은
이것이 이제 기계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Feature running becomes part of end-to-end running system. Pre-processing은 optional means several pattern recognition. 옵셔널이죠.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스테이지 A, 딥러닝은 피처 러닝, 클래시파이어까지도 다 설계하게 하고. 트레이닝 스테이지 B, 데이터 세트, 피처 트랜스폼, 클래시파이어 B, 요 뒷부분은 이제 별도로 하는 거죠. 세퍼레이션 시키고 합하는 거. 자, 어떤 게 더 우수할까요?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거 기계에다 맡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 이건 사람이 기계하고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기계에 맡겨서, 그러니까 딥러닝이 됐던, 일반 셜로우 러닝이 됐던, 기계에서 맡기는 부분이 전체냐, 일부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런 설계들이 이쪽에 이제 포함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콜렉트 데이터만 하고 이블레이션 하면 돼요. 테스트만 하면 돼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내가 설계를 하고 이제 설계해놔야 되죠. 구조 자체는. 그리고 파라미터는 제공하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다 일일이 사람이 해야 돼요. 엣지를 찾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찾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한 피처의 뭐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 찾고 이런 것들이 이 과정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저 뒤에 있는 자료는 나중에 참고만 하세요. 네, 이거는 CUHK 자료에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은 그 영상 처리할 수 있냐. 그러니까 CUHK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여를 했잖아요. 물체액 검출하는데, 페데스트리안, 페이스 키포인트, 페이스 팔싱, 페데스트리안 팔싱. 그러니까 이 세그멘테이션 분리시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레코그니션, 페이스 베리피케이션, 사람이 누군지 보는 거. 어트리뷰트 레코그니션, 감정. 사람이 뭐 슬플 때, 기쁠 때, 뭐 이런 것들을 감정. 요런 기능, 요런 것들을,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논문을 쓰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에. 자, 딥러닝 연구의 분야입니다. 제가 영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좀씩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페데스트리안. 페데스트리안,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직사각이 지켜지죠. 몇 사람이 셀 거 아니야. 그죠? 추적합니다. 쫓아가면 트래킹합니다. 사람의 표지 같은 거. 페이스를 온라인 시키고요. 여기 눈, 코, 입기를 분리시키고. 그죠? 어트리뷰트. 감정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 이 사람들이 논문을 쓴 거야. 이렇게 각각의 자료를 캡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클래시컬 딥 모델에서 우리가 몇 개 나누죠. CNN하고, CNN이 이제 있었고요. 98년에. 딥빌리브넷이 이제 2006년에 있었고요. 오토엔코더가 최근에 이제 붐을 이루고 있어요. 제너러티브 모델 일종으로서. 그래서 오토엔코더 딥빌리브넷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츠만 레스트릭 볼츠만 머신이라고 되는데,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겐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르쿤 교수 95년인데 논문은 98년에 나왔어요. 네. 자, 딥빌리브나 힌트니 만든 그 에너지 모델이 오는데 에너지 프로빌리틱 모델 요거에 대한 이해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거의 마지막 주쯤에 한 14주 그때 한번 할 겁니다. 네. 그다음 오토엔코더 입력을 갖다가 이렇게 쭉쭉 피처를 찾고 다시 갖다가 엔코더, 디코더 만들. 요게 엔코더고 디코더예요. 어떤 로데이터를 피처를 만들어주고 차원을 줄였죠. 차원을 다시 넓히고 이렇게 과정을 엔코더, 디코더를 해주는 과정을 오토엔코더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조인트 러닝. 우리가 일반적인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시스템을 예전에는 요렇게 가져갔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종의 CNN 모델에서 알렉슨에서 보게 되면 먼저 피처 익스트랙션, 다음에 컨볼루션 망이에요. 필터링, 필터링, 다음에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원턴 매칭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피처 익스트랙션이 필터링, 콘테이지션 필터링, 스페셜 멀티레벨 풀링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사람이 했던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딥러닝에서 구현이 잘 되더라, 이런 거죠. 자, 조인트 러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디멘전을 축소하는 거죠. 인풋이 디멘전이 픽셀하면 이게 축소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것에 어떤 눈, 코, 입, 귀를 찾고 이렇게 블랙 랩을 만들고 감정을 추출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자, 이제 이거를 조인트 하는 방법이 하나 간단한 예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페데스트리안 디텍션 하는 건데, 사람이 서 있죠. 그래 갖다가 먼저 우리는 호그라는 히스토그램 오브 그레디언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영역을 나누고 이것에 엣지를 찾습니다. 그럼 엣지가 사람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걸 갖다가 파티션 나눕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 허리 부분, 다리 부분을 각각 쪼개가지고 디포머블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만든 소위 사람이 만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가려질 부분 있잖아요. 사람이 반만 나타나는 경우, 오클루전 되는 경우, 이걸 핸들링 하는 것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클래시파이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했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 한꺼번에 조인트하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게 레이어를 구축해서 멀티레이어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피처를 스스로 찾아게 만드는 과정을 조인트 러닝이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했습니까? Success Story of Deep Learning. 딥러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어떻게 성공해 왔는지를 몇 개 특히 영상 처리 중에서, 물론 제가 그쪽에 좀 잘 알기 때문에 했지만, 만약에 내가 음성이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쪽에 좀 관심이 더 많았다면 그쪽으로도 석세스 스토리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이제 그 뇌 구조로부터 CNN, 그 다음에 그 멀티레이어, 넥스넷, 그 다음에 구글넷, 그러니까 거기에 개입된 사람이 이제 있죠. 자,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힌튼. 두 번째는 르쿤. 그리고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벤지오라는 사람. 벤지오는 이 딥러닝을 쓴 바로 이 교재의 책 저자입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지금도 가장 나이가 어리고요.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 사람의 관심을 갖고 논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고 들어주느라 수고했습니다.